네, 식사 맛있게 잘 하셨나요? 아, 네. 혹시 지금 행사장 밖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 행사장 안으로 입장을 하셔서 착석을 해주시고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좀 바쁘신 시간 많이 쪼개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또 이 컨퍼런스 끝나고 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셔서 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셔야 할 텐데, 그래서 저와 교수님이 차질 없이 저희들이 계획한 시간에 끝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시간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또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입장을 다 하셨을까요? 근데 식사가 꽤 맛있더라고요. 맛있으셨죠? 저만 맛있었나요? 너무 맛있던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세션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아동 양육시설 영아들이 이 만나는 세상과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터는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님께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익중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은 김경란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나는 영아들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션 제목은 가장 작은 자의 이야기, 아동 양육시설 영아가 만나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현재 아동 양육시설 정책은 보호 종류 아동, 다른 말로 해서는 자립 준비 청년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혼자서 자립해가는 과정 어렵죠. 쉽지 않죠. 더 많은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의 경험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어나서 천일 동안 어떻게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든아이빌 이소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하나생명 CSR 전략팀 최규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인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치마켓 함의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연사분들이 준비하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든아이빌 이소영 원장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아이빌 원장 이소영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이든아이빌의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환경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입양에 대한 아동시설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양육시설로 입양되는 그 영아들은 대부분 베이비박스 아기들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시설로 오게 됩니다. 절차는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발생하면 112 신고와 관악구청에 아동 발생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후 아동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하여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아기의 정보와 신병 인수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행정적 절차 이후에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가는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설에 입소한 아기들은 담당 생활지도원과 관계 종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 개인별 개월수에 따른 수유,
이유식 등 항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담당 생활지도원이 아기와 함께 베이비 마사지, 오감 체험놀이, 유아체육놀이 등을 해주고 있고 틈틈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성장 앨범을 만들어 주어 100일과 돌잔치 때 축하를 해줍니다. 그 전에 입양을 가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아기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소한 아기들 중에 황달, 심장기형, 매독 등 치료나 추적 관리가 필요한 아기들도 간혹 있고 염색체 이상과 뇌질환, 희귀질환과 같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입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사회복지실에 신청하여 후원을 받아 치료를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퇴원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빨리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장애 영유아 시설로 가서 정밀 검사와 전문적 치료, 장기적 재활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 시설로의 전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나마도 정책적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전원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부탁을 해야 하고 그곳에 TO가 있어야 겨우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즘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면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치료가 절실한 아이들에 대해 치료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통과되어야만 치료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데 항상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시설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발달 검사 후 치료 필요성이 생겨서 바우처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의 치료밖에는 안 되고 보통 2-3개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전원시킬 치료시설 확보와 시설에서 진행해야 한다면 전문 인력 그리고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은 아기 2명을 3명의 생활지도원이 돌보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2명의 아기를 3명이 보니까 꽤나 지원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3명이 주간 야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 있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법적 인원 2명보다 더 많은 아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워 있거나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아기들을 혼자서 돌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수유, 목욕, 청소와 빨래 등 육아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빠른 체력 손실이 아이랑 있고 싶어도 장기 근속이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들의 많은 수가 면역력이 일반 아동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병원 입원 횟수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담당 생활지도원이 영아와 함께 병원의 보호자로 투입이 되는데 장기 입원일 경우에 집에 있는 다른 아기들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영아를 돌보는 간병인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원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로 고충이 큽니다. 그럼에도 만 3세까지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며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돌보는 생활지도원들 노고에 하루빨리 대체 인력 충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지도원들의 짧은 근무 연수는 고스란히 아기들에게 정서적 불안으로 전가됩니다. 시설에서 아기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정성껏 키우려 노력해도 주 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안 좋은 양육 환경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4개월만이라도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24개월만이라도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하며 자란다면 아기들의 정서적 안정은 지금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저희가 더욱 아기들의 입양을 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입양되는 것은 아니니 남아있는 아이들이 좀 더 가정 같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생활지도원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생한 아기 대부분은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이지만 입양을 위해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입양 기관으로의 입소보다 정원 미달의 양육시설에 입소가 됩니다. 시설에 입소한 아기는 입양 기관에 입소된 아기보다 상대적으로 입양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입양 기관에 입소된 아기는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가 확인된 상황이고 아기의 건강 및 출생에 대한 이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게다가 입양 기관에 소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입양 기관에서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된 아기는 입양 기관에서 양부모와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설로 의뢰하는 경우인데 이드나이빌의 경우는 아이들 입양에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와서 봉사도 하고 실습도 하면서 입양을 원하셔서 저희가 입양 기간을 알려드리고 접수하시고 진행하시라고 하여 입양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발간한 보호대상 아동 지원 실태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8년 평균 국내 입양 아동 수는 한 해 464명인데 반해서 2014년에서 2018년 시설에 입소된 베이비박스 아기 929명 중 111명만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들 아동들 대부분이 남아보다 여아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시설에 입소하면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면서 쪽지를 남기며 미안하다,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하는 한 문장이 때문에 아이는 입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모가 아기를 찾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양 진행은 거의 다 입양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입양 대상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입양 가기를 원하는 시설은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의 상담 욕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입양 갈 수 있도록 입양 기관을 소개하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독려하고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입양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많은 아동시설은 연고가 없는 아동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기의 입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적어도 입양을 못해 대기하는 양부모가 없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입양 희망 부모의 입양 대기는 입양 기간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인력 부족으로 감당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애타게 희망하는 부모가 있고 사랑받으며 성장하고자 기다리는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지원 부족으로 진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에 대한 욕구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의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1순위가 입양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아기들의 입양이 순조로우면서 입양 희망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이드나이빌에 입소한 입양 가능한 베이비박스 아동은 총 43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입양을 간 아동은 총 26명이고 입양 진행 중인 아동은 4명, 가정위탁 3명을 포함하면 한 77%가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갔습니다.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도 더 빨리 입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에 대한 두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양을 결심하신 A 부부와 입양 결정에 대해서 아이를 데리러 오신 B 부부의 사례입니다. 늦은 나이에 입양을 결심하고 입양 기간에 문의한 A 부부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딸을 원하면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기관을 찾아오셔서 방법이 없겠냐는 간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예쁘고 그런 아기가 있었지만 결연위원회가 생긴 이후로는 아기를 먼저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나이 제한으로 입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B 가정은 입양이 확정이 되고 아기를 데리러 오셨는데 가정조사를 받을 때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때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그런 자존심이 너무너무 많이 상하셨다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또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출산에 고통을 주시지 않는 대신 출산에 버금가는 시련과 기간을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아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오시고 몇 개월 동안 실습도 하시고 아기에 대한 사랑이 많으셨는데 그 힘으로 버티셨다고 합니다. 이 일은 결연위원회가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당황스럽고 왠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부모의 자질 검증을 위한 절차가 강화되었다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런 감정들을 겪게 하는 게 잘하는 검증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 방법을 찾는 것은 필요하되 절차는 간소하고 적정 기간 안에 입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해야 함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져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 점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입장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처우 개선이 필요한 종사자들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아동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각자의 현재 베스트가 무엇인지 그뿐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입양을 가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 부부도 추진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쁜 아기를 입양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설에 있어서 입양을 못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설의 역할은 맡겨진 아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잘 키우는 것입니다. 정부와 입양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협력하여 아기들이 좋은 가정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들여다봐 주시고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안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좀 빨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소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기에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아마 지켜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베이비박스에 꼭 찾으러 올게라는 메모가 남겼을 경우에 입양이 안 된다는 사실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절차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입양 대상 아동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입양을 하겠다는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 3세 그러니까 뭐 36개월 이전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시설에서 자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노력들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생명 CSR 전략팀 최규석 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에서 CSR을 담당하고 있는 최규석입니다. 관람석에서 지켜볼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소파가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마음은 굉장히 지금 떨리고 불편합니다. 저희 회사의 이 대표 사회 공헌 사업 중에 하나인 맘스케어 사업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이 그리고 그 배경과 취지 그리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외들 위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하나생명이 아시다시피 보험회사이지 않습니까? 2만 명의 설계사들 그리고 우리 여성 여직원들을 위주로 해가 좀 특화된 봉사 활동을 할 게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기획하게 된 여성 특화 봉사단으로 2014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육원인이라는 환경에서 버려진 채 또는 부모 없이 위탁받아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냐. 정말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뭐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보육원 여기 많은 또 보육원 원장님도 계시고 보육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분들로부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모르게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발달이 더디다, 신체적으로 발달도 더디다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봉사활동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기 앉아 계시는 이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발달 치료 영역의 전문가분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 보육원 한 30곳에 발달 치료사를 파견하기까지 사업을 조금 이어왔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 나름 자평하기에도 괜찮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하던 찰나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보험회사도 보면 보험의 보장 부분도 어린이 보험이 있고 연금 보험이 있고 보장 보험이 있고 실손 보험도 있고 이게 생애 라이프 사이클을 보장하는 게 보험회사의 역할이고 보험 상품도 그렇게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보육원 아이들도 보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스테이지가 아까 오늘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골든 타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애착 형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전문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 심리 상담 하시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36개월 되는 시점에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이 정서적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이 시기를 놓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0대 때도 또 한 번 이제 골든 타임이 오는데 그때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보육원이라는 환경에서 자랄 때는 여기가 내 집이고 내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부모가 없는 거야. 가서 보육 원장님이 가고 보육사 선생님들이 대신 가시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아이와 좀 틀리네.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시기랍니다. 여기 10대 때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18세 또는 20대가 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500만 원 이제 손에 쥐어주면서 험한 세상으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500만 원 가지고 방구하고 뭐 먹을 것 해결해야 되고 직업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던 활동들이 이런 생애 주기별로 이 정말 소중한 이 약 스테이지 한 3단계의 중요한 골든 타임이 있더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별로 저희가 조금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테이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36개월 미만 우리 영유아들에게는 여기 이현 선생님 같은 분 좀 통합 발달 치료 영역으로 주 2회씩 전국의 보육원 30여 곳에 발달 치료사 선생님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보육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소진되고 이런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사 선생님을 교육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만의 소리는 또 이렇게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뒷장에 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지만 소셜 캠페인을 또 전개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캠페인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지만 꼭 맺고 싶은 이런 우리의 활동들을 연구 과제로 만들어서 법안을 입안할 수 있는 때까지 조금 우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같이 계속 약 14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대 때 말씀드렸는데 10대 때는 또 보육원 원장님들이 또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또 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 다른 일반 정상적인 애들에 비해서 그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지금 마침 이제 함의영 대표님이 피치마켓의 함 대표님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요 얘기는 함 대표님으로부터 듣는 걸로 하고 이런 사업을 이어왔고요. 그리고 3단계 스테이지 3에는 그 국가 보조금 500만 원으로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좀 인지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보육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매년 선발을 해서 매월 생활비 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년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 개념입니다. 대출이면 나중에 우리한테 갚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대출의 개념은 내가 대출을 받아가는, 이 아이들은 대출을 받아가는 게 결국은 내가 이 경제 멘토링도 하고 자립에 대한 수업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35만 원을 뭐 어디에 쓰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청년 비상금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까 저희 상품 개발팀하고 좀 밀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맘스케어 저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험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10만 원을 냅니다. 10만 원을 내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중하게 모은 그 10만 원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겠죠. 그 10만 원을 내면 하나생명 임직원들이 모으는 사랑모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만 원, 그리고 회사가 10만 원 해서 20만 원이죠. 그래서 아이에 10만 원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3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30만 원이면 약 1,000만 원이 3년 뒤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끔 목적 자금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건 보험회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게 저축보험이지만 그냥 돈으로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보장성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보통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배민으로 하는 친구들 있고요. 그래서 다쳤을 때 입원비, 수술비 보장까지 될 수 있는 보장성까지 넣어서 이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품은 원래 위험 리스크를 심사를 철저히 하는데 이 상품은 그냥 언더라이팅이라는 심사부서하고 프리패스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업은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 옆에 이제 이 아이인데요. 2019년도에 허그토이 캠페인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게 캠페인이라는 게 이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텐츠더라고요. 지금 그냥 단순히 인형처럼 보이지만 이 인형은 우리 임직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직접 스케치를 하고 응모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솜씨를 조금 더 보태서 이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인형이 그냥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프트 버전인데 테크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테크 기반의 디바이스 기능 인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품으면 심장 소리가 녹음이 돼요. 이 또한 발달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심리 이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심장 소리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하고 뭐 디지털 쪽으로 캠페인을 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한 500만 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한테 좀 어필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이제 버전이 다음 주 15일부터 온 에어 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리사운드 AI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보육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의 편지를 이 AI가 음원을 해석을 해서 음원이 나옵니다. 예, 점심 때 혹시 잔잔한 음악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을 오늘 이 자리에 또 반갑게도 참여해 주셨는데 정우주라고 보육원 출신
그 우리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2년 전에 청년 비상음악 그 사업에 응모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자기 꿈을 뮤지션이라는 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야 그러면 우리 이런 캠페인 하는데 너가 한번 이 작곡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라고 해서 아까 그 음원으로 나온 겁니다. 점심 때 혹시 이제 잔잔하게 나오는 음악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주가. 그리고 그 몽리 밴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르의 명곡에 자주 나오는 친구죠. 그 밴드도 참여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어제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연락 왔지만 그 김태우 씨 알죠? 김태우 씨도 뭐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사를 표시해 주셨고 그래서 뮤지션들이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음원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듣기만 해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제 보육원 또는 보육 환경 개선 사업에 다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들의 참여를 끌어낼 생각이고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좋은 어른들이 만들어온 스노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왜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가는 뭐 등장 인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더라고요. 뭐 양육시설의 원장님, 보육사 선생님, 이현 선생님,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뭐 대리님들, 김정원 과장님, 이나래 선생, 뭐 녹색교육센터, 그리고 피치마켓, 신나는 조합, 그리고 정익준 교수님, 김도영 교수님, 이런 이정님 연구원도 계시네요. 아까 발표하셨던 뭐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업이 함께 좋은 어른들이 이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날 지금 강선우 의원님 이따가 오실 거지만 기업이 하는 것, NGO가 하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면 이거는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게 이게 최종 목표였는데 이 결과를 봐야겠지만 정책 입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이제 목표였자 지금 보람이고 성과였었죠. 제가 좋은 어른이라고 아까 타이틀을 썼는데 좋은 어른이라는 말이 조금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좀 고민을 해서 위키트리하고 네이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어른이란 좋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들이라고 정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오늘 또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약 정확하게 세 보이지는 않았지만 약 100여 명 분이 와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누군가 어떤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어떤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어른들의 목소리가 또 정책 입안이 되고 또 이런 구조가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꼭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규석 부장님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이제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고요. 하나라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알고 있는데 장기 사회공헌 사업들은 하나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장기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기업의 사업들이 일회성, 뭐 1년 단위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보다 장기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사업을 통해야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의 변화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피치마켓 함희영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해력과 인지 능력이 낮은 느린 학습자들이 읽기 쉬운 책을 만들고 그걸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번에 보육원에 있는
느린 학습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떤 이 보육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간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아동들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년 동안 만들어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처음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보육원 아동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을 딱히 찾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에는 이제 보육원에 있는 경계선 아동, 계속 목적, 교육 중점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했던 단어들인데 반복적으로 느린 학습자, 경계선 아동이라는 말들을 써왔었어요. 저희도 리서치를 하고 여기저기서 자문을 들으면서 보육원에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공통점으로 잡아서 저희가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수업부터 굉장히 저희 특수 교육을 전공했던 교사들이 당황을 했던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권력 관계였었어요. 그리고 비난. 그 참여했던 아동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일들이 좀 있었고 또 이 어떤 권력에 의한 상하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해 왔던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느린 학습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 교육을 했던 그 시작도 하지 못하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다시 공통점이 없다라고 놓고 다 개개인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맞추어 가자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으시라고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보육원 참여하는 보육원의 보육자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 보육원에서는 어떤 환경들이 있고 아동들한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그 보육원마다 따로따로 굉장히 많은 귀찮을 정도로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받아왔었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첫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육원 아동들한테 그러면 보편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아동들은 이래라고 하는 현상을 단정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려움이 무엇인지부터 풀어 나가자,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그 밑에 써 있는 말이 저희 어떤 가정이기도 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강원도 속초 출신인데 강원도 속초 교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꼴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도 너무 어렵고 뭐 TV도 없고 책도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옆에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벽돌 공장에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벽돌을 하나씩 짚으면서 이건 뭐예요? 그 다음 벽돌은 이건 뭐예요? 똑같은 벽돌을 계속 짚으면서 이건 뭐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너무 귀찮으니까 내쫓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가니까 저희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를 매일 같이 따라가셔서 이건 뭐야? 벽돌. 이건 뭐야? 벽돌. 이건 뭐야? 벽돌. 이걸 1시간씩 계속했대요. 6개월 가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말씀해 주신 게 꼴통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뒤에서 마무리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단서로 잡았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기 전까지 아동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귀찮은 이런 환경들에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휘와 상식이 만들어져 가고 그게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거는 발달 장애인 분이 저희 책을 읽고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책을 단순히 읽자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해보자라는 목표
친구였었습니다. 이제 저희 보육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아동들의 사례로 이야기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보육원에 4명의 아동이 있었고요. 그 4명의 아동은 저희가 이름을 하기가 좀 그래서 빨강, 파랑, 보라, 민트라고 말씀드릴게요. 빨강이 친구는 남학생인데 일단 거기서 힘이 좀 세고, 그리고 굉장히 말을 안 들었어요. 좀 산만하기도 하고 장난을 많이 치고, 또 파랑이도 남자인데 파랑이를 좀 자꾸 때리고 욕하고 하던 친구였어요. 파랑이라는 친구는 빨강이 형한테 매일 맞으면서도 계속 의존하던 친구였고, 보라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도 꽤 잘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글을 읽기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다만 조금 예민한 친구였었고요. 민트라는 친구는 사실 뭘 잘하는지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친구였었고,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였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과 저희가 1년 동안 독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 저희가 이 뒤에서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이 아동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었었는데, 이 초콜릿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지를 생각그물이라는 걸 통해서 첫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들 뭐 초콜릿 하면 연상되는 거 달다,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뭐 아프리카, 뭐 카카오, 뭐 이런 단어들을 막 쓰고 있는데, 빨강이가 똥이라고 쓴 거예요. 그 똥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뭐 보라 이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한 거죠. 왜 똥이라고 쓰냐? 근데 이 빨강이라는 친구는 사실 똥이라는 단어가 어린 친구한테는 되게 웃긴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똥이라는 말을 써왔던 건데, 이 비난이 너무 계속 강해지게 됐었고, 저희가 어떤 뭐 문해력 향상이고 뭐고 그 전에 이 비난을 하는 이유를 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부터 좀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그냥 넘어가진 않고,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초코파이 이렇게 뭉개가지고 똥 만들기 하는 거인데, 이 친구들하고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똥 만들기를 했어요. 이것도 초콜릿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똥과의 개연성이 있었던 거죠. 이걸 하게 됐었던 이유는 똥이라는 단어를 쓴 빨강이를 다들 비난하는 걸 한번 좀 다르게 해석해보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 똥 만들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다 너무 재미있어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이거 되게 재밌는 거 해봤다라고 하면서, 이게 똥 모양이 지금 다 다른 이유는 각자의 이 작품이거든요. 이거 전시도 했어요. 그 보육원 안에서. 어떤 친구는 이제 크게 만들어서 코끼리 똥, 조그맣게 여러 개 만든 친구는 강아지 똥,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해석해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평화 동전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게 됐어요. 어떤 누군가 잘했을 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할 때 동전이 매회 10개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비난을 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이 비난이 나오게 됐던 상황에서 그러면 동전 하나 뺄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가 이거는 비난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그 사례가 글을 잘 빨리 읽지 못한 친구를 비난한 일이었었는데, 천천히 차근차근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표현을 잘 못한 거예요라고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동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비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 친구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했는데 경험이 계속 비슷하다 보니까 누가 까불어서 싸웠어요, 코 팠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24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더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책에서 나왔었던 건데, 엘리베이터에 왜 거울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귀신이 있어서요, 빨강이가 얘기했던 거였어요. 진짜 귀신이 있다고 믿었던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해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편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떤 친구는 심심해서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상의 대화에 제가 이걸 넣었던 이유는 부모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벽돌을 물어봤듯이
왜 여기 거울 있어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될 거고, 그때 부모님들이 이런 이유로 뭐 거울이 있어, 이런 일상의 대화에서 상식들이 생기게 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비난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이 한 친구가 말을 할 때 그걸 끝까지 들어주는 기다림이었었어요. 자기가 말을 할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뭔가 말에 대해서도 대화에 대해서 약육강식이 만연해 있으면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들을 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준다라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은 미안한 거야,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어떤 규정을 알려주는 것보다 미안함이 느껴졌을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그걸 용서해주는 그런 용기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넘기면, 그래서 1년 동안 뭐 어떤 친구는, 민트라는 친구는 참 발표도 안 했던 친구였는데 저희 어린 왕자 그 책을 읽고 나서 뭐 이런 되게 긴 호흡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책에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서 마음을 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쉬운 글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다들 아실 거예요. 별 하나의 추억과 뭐 점점점 이 부분을 각자 생각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넣어서 시를 한번 다시 써보기를 했었는데, 이 빨강이 친구가 이 윤동주 시인이 별 하나의 어머니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거든요. 근데 이 빨강이라는 친구가 왜 어머니가 2번 들어갔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름다운 단어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에 쓴 시가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믿음과 별 하나의 가족과 별 하나의 기쁨과 별 하나의 하나님과 별 하나의 엄마, 그리고 엄마. 근데 빨강이답게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가로 열고 아빠 엄마라고 새로 썼더라고요. 1년 동안 문해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사실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변화를 좀 본다고 하면, 빨강이에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별 하나의 똥과 별 하나의 방구와 별 하나의 코딱지와 이렇게 썼을 텐데 과제에 대한 완성도 변화가 있었고요. 이 1년 동안 이 정도의 변화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된 게 글자의 크기, 배열, 글씨체, 글자 선명도 등의 변화의 차이. 그래서 앞으로 문해력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믿고 이 사업을 같이 해주신 하나생명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입장에서 보면, 뭐야 1년 동안 아직 문해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되게 기다려 주셨어요. 그게 너무 저희도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사실 골든 타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너무나 바쁘고 조급해요. 근데 이 바쁘고 조급함이 아동들한테까지도 느껴져야 될까? 저희가 계속 이 친구들과 1년 동안 같이 교육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이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이 또 이어진 건 아닐까,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벽돌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매번 벽돌 이 단순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벽돌에서 이거는 왜 깨졌어? 라는 새로운 대화들을 엄마와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다림 그리고 귀찮음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이 아동들도, 그리고 저도 그때 또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다양한 대화들을 나누게 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기다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매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 뭐 벽돌과 꼴통의 얘기부터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하신 얘기를 해주셨고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라든지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희가 편견의 시선을 거두면 나답게 크는 아이이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아이이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 분이 경험한 양육시설의 이 아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면서 가장 소외된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NGO, 그 민간 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각 분에게 각 발표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적절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과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이 좋은 어른으로서 또 많이 알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아이들은 종합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중에 선정된 아이들에게 바우처가 나오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14만 원에서 22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치료를 할 때 한 가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아이당 2개 내지는 3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치료를 해서라도 빨리 좋아지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많으면 뭐 4개 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게 바우처는 최대가 22만 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후원을 받아서 어디다 제안서를 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받을 수 없는 경우 저희가 작년에는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 5천만 원 가량을 아이들 치료비로 썼습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보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아이들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심리 검사도 이것도 사실은 지원을 못 받으면 아이 개인당 35만 원씩 기관에서 다 들여서 개인 종합심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아이들이 입소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치료비에 대한 거를 보조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저희가 의료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 병원 사회복지실에서 지원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병인이 굉장히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없다는 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게 그것도 좀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 치료가 지금 저희도 아이가 1년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달에 심리 치료만 3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까지는 잘 버틸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어떤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원처를 여기저기 찾으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고 시설에서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규석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 리더십도 계속 바뀌는데 이런 장기간 사업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됐고 끝으로는 이렇게 제도 개선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발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뭐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려는 것도 는 아니었고요. 그냥 봉사활동 말 그대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저기 이제 이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얘기를 늪이었습니다. 늪. 이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육원 원장님, 보육사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육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했고 그게 또 뭐 사실 기업이 CSR을 하는 활동은 또 기업의 이미지 뭐 그 관리, 리스크 평판 관리 뭐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게 솔직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각계각층의 이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치료사 선생님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걸 연구과제로 이 연구과제가 나와야 또 이걸 근거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용문 심리 상담 연구소에 저기 대학원에 뭐 김도영 교수님 같은 분도 만나고 그래서 연구과제를 또 진행을 하고 이현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뭐 학습이 느리네 또 피치 마켓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500만 원 지워주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몰랐거든요. 또 500만 원 또 손에 쥐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애들은 또 어떻게 생활하지? 그러다가 뭐 사회연대은행이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사회연대은행, 뭐 신나는 조합, 뭐 이런 다양한 NGO와 함께 매월 뭐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보험도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정말 늪처럼 빠져왔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엄연히. 그래서 우리의 엑시트는 사업을 그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이 엑시트가 결국은 이 사업의 목표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은 곧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경험치 이런 자료들을 백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입안 의제로 던져서 정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온 게 좀 보시다시피 나름 좀 촘촘하게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왔다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미영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내년에 사업이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결정되셨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내년 사업이 이제 결정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뭐 커리큘럼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교사 한 명이 보육원 전체 아동들하고 같이 독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많고 조금 더 이 아동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친구들도 더 듣는 기회 그리고 듣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수교육을 전공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 독서 책 읽기 활동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책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교과목의 지식을 하나를 더 알려주자 이게 저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책을 읽고 나면 이야기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였었고 내년에는 아동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저희가 실제로 1년 동안 같이 독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나름의 또 변화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준비가 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와중에도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읽기나 쓰기에 그리고 말하기의 역량들이
개개인의 차이는 다 있었지만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 개인화 활동으로 인식이 됐을 때는 책 읽기가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다 같이 책 읽기를 하면서 책 읽기 자체가 어떤 사회화 활동으로 인식이 되고 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 그 이후 단계에서 스스로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린 학습자 이 보호 아동들이 어휘력이나 혹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은 도움을 줌으로써 스스로 책 읽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양육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어른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 보셨습니다. 좋은 어른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아까 전에 최규석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어른이면 좋은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아라서 아이라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영아들도 눈빛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울음으로 웃음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듣지 않은 것뿐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서 대변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저희가 좋은 어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대변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조금 교수님도 조금 한숨 돌리시고요. 자, 실제 아동 양육 시설의 현장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현실이 어떤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지금 시간이요. 2시 5분인데요. 딱 5분만 쉬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5분 후에 2시 10분에 다시 마지막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네, 얼른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부지런히 다녀오시고요. 다음 세션 시작 전까지 그러면은 좀 입장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